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시작! 동해물과백 밥안 먹어도 돼요? 모리알이랑 모리알 합의.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어디 절도나 사기 피의자만도 못한 저런 식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각하돼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용되면 그 보수층이 참 실망하시고 기각되면 진보층이 참 실망하시는데 각하되면 국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흥지로운 결정은 각하입니다. 이 시각 현재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의 지금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리인단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헌재 앞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1시간 정도 예상을 하면 되나요? 글쎄, 지금 이제 그 헌재에서 이정미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아마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저는 1시간은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먼저 얘기를 하게 돼요. 변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탄핵소추위원단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언사는 저 쓰지 말고 정말 그 헌법적 가치 면에서 헌법적인 그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소추 사유와 그 사유가 어떤 걸로 인정된다라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조목조목한 그 사유마다 소추 사유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피청구인 측에서의 그 소추 사유에 좀 기범벅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단이 오늘의 변론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리인단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피청구인 쪽에 그 대리인단도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정치적인 언사는 쓰지 말고 지난번에 김평우 변호사의 경우엔 법리적 주장도 훌륭했거든요. 거기에 뭐 궤변도 있고 뭐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리인단으로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좋은 법리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말에 가까운 말들 때문에 그게 본말이 전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언사는 하지 말고 좀 법리 주장을 하는데 뭐 국회의 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뭐 아니면은 절차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리인단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심판정 안에서는. 하지만 심판정 밖에 나와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은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종결 이후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측이 변론하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앞서 권성동 위원장이 세월호 7시간을 강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국회 측 변호인단들이 여럿이 있을 건데 그중에 박주민 의원이라고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변호사 또한 이제 국회 소추위원단에 들어가 있죠. 아마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도 우리 측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박주민 의원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헌재가 심판했을 때 과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사유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게 아닌가라고 국회 측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들어서면서 헌재 앞에 집회가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병력이 이제 추가로 배치가 됐고요. 아까 잠시 전에는 뭐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명이 경찰에 들려서 나가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그런 측의 한 분이 그 여경의 머리채를 좀 잡아당긴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구인됐다고 하나요? 끌려갔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연행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또 그 뒤로 또 이어서 또 다른 격렬하게
그 탄핵 기각을 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 쪽에 하시는 분이 또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찰이 그분들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그래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촛불 측보다는 지금은 탄핵 기각을 바라는 태극기 집회 쪽에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좀 격렬하게 의사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장 스케치가 보여집니다. 예, 뭐 오늘 오전 8시부터 좀 집회가 있었나 보네요. 예. 네, 일찍부터 지금 나와 있어서 사실상 그 전에 그 헌재 앞을 꽉 메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지금 헌재 방청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 현장에 일찍 가면 8시 이전에 가게 되면 54장의 그 방청권 중에서 30장은 그 현장에 온 사람에게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 어제부터 사실상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가서 그 집회 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그 대리인단 얘기 중에 어제 얘기 중에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손범규 변호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기각도 아니고 갑자기 각하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각하는 언제 하냐면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형식적 판단만, 절차 부분에서 형식적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뭐 헌재,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기도 전에 예. 이게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했느냐, 예. 그 부분에서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각하를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김평우 의원이 그때 이제 뭐 그 아스팔트에 피가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국회가 야쿠자냐 얘기할 때 주장했던 법리 주장의 골자예요. 예. 그러니까 각하시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의결을 했어야 한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일괄 의결을 한 거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법무부의 유권 해석도 있었고 예. 이전의 탄핵 심판에서도 나왔던 사례이고요. 그 예시고 또 하나는 이 처음 이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에서 양측에서 이 부분에 더 다투지 않는다고 좀 일정 부분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후에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몰로급 변호사들이 더 이제 그 충원이 되면서 새롭게 이 쟁점이 또 드러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손범규 대리인은 이거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너무 갈등이 크니까 예. 각하가 되면은 그런 갈등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궤변이고, 예. 예. 이 부분은 헌재에서 이 부분은 그 김평우 의원은 당시 뭐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다 심판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앉혀서 그 판단을 좀 들어보자라고 예. 했지만 이거는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외국 사례라든가 아니면 학설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 모아서 예.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헌재 심판관들이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굳이 증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여하튼 이 각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그 판단을 할 때 결정서 사유에 이 부분은 적시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막판에 와서 계속 전략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대리인단 쪽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이 최종적으로 각하 쪽으로 선회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애당초에는 많은 증인들을 무더기를 신청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그랬죠. 재판 일정을 좀 연기하려고 하는 예. 그런 연기 이후에는 7인 재판관 체제 내에서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여지는 사건, 특히나 김평호 변호사가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부의 막말을 쏟아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는 예. 헌재의 심판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가결됐던 탄핵소추안 그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결국 헌재에서의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조금 전에 봤던 손범규 변호사는 친박계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현재 한 17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다 분분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리인단이요? 최종 변론기로 볼 수 있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놓고서도 예.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유영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유영하 변호인 같은 경우도 친박계 정치인으로 공천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각하 의견을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차이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나름의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으로 헌재 심판 과정을 못을 박는 상황에서는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헌재 공정성에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든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예. 그게 만약이라도 안 되는 빌미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삼아서 하야 결정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각하 결정 전략을 세웠다면 초반부터 그거를 쭉 그래서 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지막 그 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변호인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피고인들의 공동변호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변호인들끼리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예. 주장을 일치된 정리된 어떤 주장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변호인들끼리도 사실상 의견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잘 안 맞고 예.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2일 날 김평우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막말 변론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변론을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김평우 변호사가 이중환 변호사 보고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그때 이중환 변호사한테 변호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중환 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중환 변호사도 조금 화가 났던지 기자들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논평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중환 변호사는 그건 또 난 모르겠다. 각자 변론이니까 예, 김평우 변호사에게 물어봐라라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어떤 각자 어떤 변호인단끼리 이러이러한 전략은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뭐 역할 분담한 게 아니라 예. 의견 일치가 안 됐고 그 변호인단끼리도 의견이 충돌이 많아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지 못하고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면이 대통령 출석 여부에서도 뭐 여실하게 나타났었는데 이것도 양측으로 갈렸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은 현재 출석 여부도 예. 대리인단 내에서, 그러니까 변호인단 내에서 또 의견이 서로 다 달랐대요. 그래서 어떤 매파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뭐 불출석해야 된다. 강경파. 또 어떤 사람도 예.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님 얘기했던 그 섞어찌기가 제가 보기엔 대통령 변호인단이 섞어찌기예요, 지금. 전부 다 섞어가지고 개인 의견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잡탕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 서로 의견이 이제 일치가 안 된 상황인데 예. 또 이제 뭐 개별 변론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변호인단, 대리인단 자체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예. 혼선을 빚고 있다. 헌재 출석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는 갔다가 무슨 거기 불륜의 문제네 뭐네 해서 시작됐다. 고영태하고 최순실의 불륜으로 시작됐다고 해서 자꾸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각하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전략도 그냥 가면서 수정되고 예. 지연작전에서 각하작전으로 수정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재 앞에 모습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도 계속 들리고 경찰들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대리인단을 통해서밖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없는데 토요일 날이요. 태극기 집회가 열렸었죠. 여기서 김평우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상황은 앰뷸런스까지 도착을 했네요. 계속 가열되네요. 무슨 의도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앰뷸런스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과정에서 조금 충돌하고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회 참가자로 좀 보이는데 지금 앰뷸런스에 태우는 모습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 불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뭐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헌재 결정에 많이 인용으로 탄핵으로 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이 나든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그 혼란스러울 것이 또 예결이 되는데 거기에 불까지 지피지 말자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예. 김평우 변호사의 다른 말보다 옛날에 양반들이 우리 상놈들한테 뭘 다 지켜라. 예. 무조건 말 따르라고 했다고 하는데
김평우 변호사님이 상민에 속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평우 변호사의 이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기득권 중에 기득권으로 비춰질 텐데 글쎄요. 뭐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대리인단으로 변호사로서 심판정 안에선 어떤 법리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변호사는 정말 어거지를 써서라도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자기 대리하는 사람 편을 들어서 주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오피니언 리더인 그것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이라고 했을 때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유명한 금언이 저기서 저렇게 뭉개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자가 실려가지고 앰뷸런스가 좀 이송하는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결정이 나게 되면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이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인데도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노출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마지막 최종 선고가 있는 날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일단은 뭐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는 3월 1일 같은 경우도 대규모 집결 현재 뭐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또 어찌 보면 선동에 가까운 메시지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선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선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끝나고 난 뒤에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본인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주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핵심 이해 당사자로 얽혀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동한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도 더 이상 뭐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혁명가로 불러달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혁명가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꾸 이제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헌재의 심판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는 더 이상 어떠한 이견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평우 변호사와 같은 이와 같은 얘기들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얘기한 대로 다 따라야 되는 노예냐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법치주의를 따라야 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비용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여기에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져야 되는 정치인들이 나서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혁명가를 자처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별장. 말이 그 혁명이고 혁명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다 갈아엎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엎어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사법부, 재판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재판에 여태까지 참여하셨습니까? 대리인단으로. 그런 측면에서 또 야권에서부터 처음에 그냥 촛불이 인용이 안 되면은 무슨 그 혁명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좀 잠잠해지니까 이쪽에 아예 우쪽 대통령 측에서 우파 쪽에서 지금 무슨 내란을 얘기하면서 아예 혁명가를 자처할 정도로 저렇게 나오는데 김평우 변호사님 말로 설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혁명을 얘기하고 내란을 얘기하더라도 그분들은 갖다가 가라앉히 하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갖다 법률가로 정말 천재 그 소년, 천재 그 재판가로 살아오신 분이 저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책이나 어떤 데든 간에 본인 주장이 있으면은 법리로 재판부 안에서 하시면 될 일을 거리까지 나오셔서 저렇게 정말 혁명가로서 자체하고 선동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뭐 쿠바 남미에서 의사가 체게바라가 그 버리고 다 가서 혁명가로 나선 건 맞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변호사님이 저렇게 혁명가를 자체하신지 정말 크게 우려가 됩니다.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정미 재판관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그제 집회에서도 조금 구설수가 있었고요. 테러 위협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청구인의 대리인단 측에서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자꾸 절차적인 어떤
뭐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재판관을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뭐 재판관식이나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강인훈 재판관에는 뭐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회 측 대리인이라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예. 이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를 사람에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엮였다. 이 엮였다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고 또 이 픽청군 측의 뭐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뭐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자꾸 네. 이런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청와대와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선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을 태극기 집회에서 또 받아서 실제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선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고 진정시켜야 될 어떤 분들이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소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법률적인 절차인 헌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에서 정말 비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법치국가에서 헌재 소장이라고 하면 최후의 보루 아닐까요? 그런데 네. 뭐 자수하고 검사 뭐 조사받고 귀가는 했지만 네. 살해 위협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로 밝혀졌죠. 예. 사실 어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올렸을 수도 있겠을 거고 누군가가 선동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욱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갔던 확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또 누군가는 박영수 특검 사택에서 몽둥이 맛 좀 보라라고 얘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선동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와 같은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대한민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에 빠져드는 거를 결코 막을 수 없을 텐데 예. 그럼 이 문제를 결국은 정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는 강력한 공권력의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 그게 예. 이럴 때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몫인 거지 이걸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자택에 대한 주소까지 공개하고 굉장히 신변의 위해를 강하게 되는 협박을 하는 부분들은 예. 만약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공은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양극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떼놓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소한도의 공권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살해 예고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 테러에 준하는 상황까지 누군가가 내란에 준하는 뭔가의 선동을 벌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국가가 사실상 안이하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상황도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보다 엄중하고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 그 듭니다. 부분도 오늘 뭐 야당이 지적한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도 좀 보도도 있었거든요. 뭐 이제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와서 예. 뭐 좀 강한 어조로 뭐 설득이 아니고 뭐 좀 여하튼 강한 어조로 뭐 설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인들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좀 나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그 이제 소위 뭐 그걸 보수라고 해야 될지 친박단체도 있지만 정말 보수인 분들도 있거든요.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의 권위를. 그러면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정말 이 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에 왜 저 좌파 진영, 진보 진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그 페이스들을 딸려가야 되느냐라는 반감에서 나온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또 많으세요. 예.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으려고 할 때는 저는 지킬 것은 지키고 그 안에서는 국가, 특히 헌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런 논리가 다 먹힐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이번 헌재 최후 변론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하고 좀 비교가 해볼까요? 한번 과거의 영상을 좀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길 내에 이 재판 절차가 끝나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냉철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 원장님, 저 영상을 보니까 참 세월이 뭐라 그럴까.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대통령 측의 대표였고, 김기춘 실장이 소추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요. 예. 재밌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김기춘 그 법사위원장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요. 이 그 문재인 변호사를 증인으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증인을 그때 엄청 또 그 나름대로 해서 유진남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신청을 하고 물론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아무튼 신청하고 또 그다음에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재판부에서 양쪽에 30분씩만 그 최후 변론을 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때는 30분이었어요? 근데 30분씩 하라고 했는데 김기춘 저기 국회 소추위원장 측에서 또 워낙 길게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니까는 이 문재인 변호사 측에서 좀 짧게 해달라. 예. 그렇게 하니까 재판부에서 그냥 놔두시라 해서 1시간 30분 넘게 또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인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때 증인이 결국엔 3명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증인이 26명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할 만큼 한 겁니다. 대통령 예. 측에서. 정말 지연작전, 버티기 작전 할 만큼 한 건데 예. 아무튼 두 분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참 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죠. 1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마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의원이 최후 변론 들어오는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여론이 한 65%에서 한 75%가량 65에서 70? 75%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탄핵 여론이 한 80% 정도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국민적인 여론에 따른 입장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발언 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다는 거는 뭐라고? 제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 그 예. 대리인단 중에 이제 지금 원로들이 계시고 거기에 예. 또 목소리가 이제 강경어조인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또 이제 중진 그 장년층의 변호사들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뭐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예. 아마 좀 한쪽에서는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 분명히 어느 쪽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실력으로도 뭐든 경력으로도 무시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서 이게 변호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알력이라 그럴까 뭐 그 사이에서의 또 우열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게 지금 좀 표출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환 변호사가 우리는 그 대리인단의 대표격으로 받아들였었죠. 이제 그랬죠. 브리핑을 계속 예. 공식 브리핑을 했으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이동욱 재판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충원이 되면서 이 이중환 변호사가 도저히 통제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저 대리인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실력으로 서로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인간 사회 축소판 같은 게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자체만으로도 경륜이 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막내 축에 속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게 되면 이제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든가 기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누구 한 명을 좌장격인 어떤 변호인 한 명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좌장격인 어떤 변호사는 본인이 중심을 두고 어떤 여러 사람의 어떤 공동 변호인단을 함께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환 변호사가 처음에 좌장격 역할로 해가지고 대변인도 맡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대리인단 측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중환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김평욱 변호사도 들어오고 뭐 다른 어떤 뭐 이동욱 변호사님도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이 최후 변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변호인단끼리 어떠한 이야기를 변론을 해야겠다라는 그 내용 정리가 좀 되어서 역할이나 어떤 주장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발언 순서 자체도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변호인단끼리 전화 연락조차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한다고 봐야 되는군요. 이중환 변호사가 사실 이 원로들이 합류했을 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 영상하고 이후에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주장했던 바가 원로들한테 받아들였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아까 변론 행위는 대리인단 가입된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사대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소송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대리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대리 저 때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제한은 없나요? 변론 시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제한 없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예. 이제 재판부가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제출된 서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친다고 한다면 또 이걸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뭐 최장 한 30분 정도, 일반적인 어떤 형사사건이나 이런 변론에서는 한 30분 정도까지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상 불필요한 이야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조금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단 측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절차와 관련된 어떤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관이 또 이렇게 최후 변론을 이렇게 막는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최후 변론인데 또 이제 다음 변론 할 수도 없는데 왜 이걸 막느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정미 재판관 입장에서는 1시간 내로 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또 1시간을 벗어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제지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개입을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동업 변호사부터 변론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조금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동욱 변호사가 시작을 한다. 그럼 이동욱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출신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일단 변론을 하겠다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오로지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예. 주장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김평우 변호사께서 이제 개인 성향이 그러니까 아마 좀 정치적인 언사도 좀 하지 싶고요. 서석구 변호사도 뭐 좀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어제까지 총사태가 있지 않겠냐 대리인단에 뭐 막판에 뭐 시간 끌기용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그렇게 정말 뭐 헌법을 완전 몰각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나마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헌재 앞에 약간 좀 소란이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김병민 교수님 지금 헌재 최종 심판이 나기까지 변수는 완전히 다 사라졌다. 정리됐다고. 오늘 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뭐 평결 얘기가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최종적인 변수는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딱 하나가 남아 있죠. 마지막으로 헌재가 선고하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3월 13일 퇴임 전이니까 뭐 3월 10일경 정도를 전후해서 결국 최종 선고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그 정도 전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김평호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헌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 상황에서 헌재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게 되면 인용이든 기각 결정이든지 간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 진영들이 발생할 거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게 발생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저는 김평호 변호사 같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헌재 공정성의 문제를 삼으면서 특히나 거리에서도 굉장히 격한 모습의 발언 어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하야를 이끌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의 포석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일부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에 혹시 자진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그때까지는 법을 안 바꿔가지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했는지 인용했는지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2015년도인가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공개가 돼요. 본인들이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공개하고 난 뒤에 이 혼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각됐을 경우, 인용됐을 경우에 각자 진영에서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얼마나 또 지금 하겠습니까? 각자의. 그런 측면도 저는 굉장히 염려돼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 사법체제를 국가 안정을 누가 도대체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 정도인데요. 선고 기일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고가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 그 헌법 재판관들한테 오직 하겠습니까? 그 이지매하고 그냥 전부 다 그 인적사항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서 문자를 수만 통씩 보내고 정말 그래서 또 결론이 나게 되면 언론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선으로 또 확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자진 사퇴에 대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늦추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루도 빨리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진 사퇴는 바람직하지만 탄핵은 그대로 돼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미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절차는 헌법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이동욱 지금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좀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심리지연 매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지연 전략이라고 저희가 많이 좀 전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고요.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 저거는 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측면이네요. 저게 이제 저 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님을 좀 알아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뭐 실체적인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해서 뭐 정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체력적으로 거의 방전 상태라는 거예요.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뭐 좀 심리 지연이다. 뭐 그러니까 저거 시간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였는데. 뭐 좀 그런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저하고 이전에 잘 알던 사이니까 그냥 그렇게 뭐 더 따지지 않고 제가 그냥 그랬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대리인단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중환 변호사를 만나서 수고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렇게 악수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변론 시작하기 변론 전에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고생한 점은. 저 장면이네요. 권성동 위원장하고 이동욱 변호사하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리인들 측이 서로 다 입장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정에서 서로의 어떤 주장을 뭐 설득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전부 다 납득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의 또 일부는 또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는 또 사실은 좀 아쉬움도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언론에 대한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 때문에 심리지연으로 뭐 매도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축적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또 윤 전 최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그 위에 상급 관리자로 볼 수 있는 안봉근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한나라한 시에 출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터울을 주면서 나왔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도했던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언론의 심리지연 매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촛불 민심이 특정 정치 세력의 불순한 전략이 뒤엉켰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일부 정치적으로 좀 편승한 측면은 있습니다. 4.19 이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정치권이 사실은 무임승차 해가지고 60년대 4.19 혁명 나고 나서 똑같이 그랬어요, 사실. 이공화국 들어서기 전까지.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순한 정략에 의해서 몇 주 동안에 1,0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모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동욱 재판관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하셔야지 자꾸 저런 측면에서 현실 상황이 제 동의할 수 없고요. 더더구나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뭐 가짜 뉴스로 언론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로. 그리고 언론이 아니었으면은, 언론의 태블PC 보도와 언론의 최순실 씨를 추적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었으면은 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런 언론이 추적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슨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갖다가 자극한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법리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너무 정략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또한, 그리고 중요한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에 공을 줘야지 언론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촛불 민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하는, 이거는 탄핵 사유가 감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국민이 신뢰를 저버렸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주고 못 받아들인다라는 국민 정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 안에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시민들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것은 그 일부 정치 세력들이 합세가 된 거고 뭐 이런 주장들 저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저거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심판정 안에서는 해도 돼요. 저거는 뭐 물론 그걸 가지고 뭐 우리 패널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저런 주장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주장이에요. 다만 저게 자꾸 광장에 나와서 저 얘기를 변호사가 그래서 하니까 우려스러운 문제예요. 거죠. 예.